반갑습니다. 오렌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흠흠신서라고 들어보셨나요? 좀 생소한 단어죠? 바로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이 저술한 형법서입니다. 조선시대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판결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백성들한테 원한이나 또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고 또 신중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물론 현재의 법의학 기술엔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당시에도 나름대로 프로파일러들이 완전 범죄의 끝에서 티끌 같은 단서로 결국엔 범인을 색출해내게 됩니다. 그 과정의 전반적인 기록을 이 흠음신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두 3편의 사건 파일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살려야 할 사람은 죽이고 죽여야 할 사람은 살리고서도 태어나고 편안할 뿐만 아니라 비참함과 고통으로 울부짖는 백성의 소리를 듣고도 구제할 줄 모르니 이것이 바로 깊은 재앙이 아닌가. 정약용은 흠음신서의 서문에서 집필 동기를 위와 같이 밝혔다. 평등과 인권 등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된다는 현대 사회에서도 억울하고 원통한 것이 법의 판정이다. 그러니 양반 상놈의 계급이 철저했던 조선시대에야 오죽했으랴. 다사는 특히 돈 없고 힘없는 백성들에게 발생한 살인사건의 경우 조사, 심리, 처형의 과정이 매우 무성의하게 진행됨을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이는 관료 사대부들이 형법과 절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검수의 기술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다고 여겼다. 하여 그 해결 방안으로 살인사건에 관련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예시와 전문적인 검안 방법, 판례 등을 적은 살인사건 실무 지침서를 편찬하기에 이른 것이다. 법의학, 사실인정학, 법해석학을 포괄하는 흠흠신서는 총 30권, 10책, 5부로 이루어져 있다. 정약용은 흠음신서를 통해 실질적인 사례와 세부적인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 관리들에게는 이상적인 사건 처리 매뉴얼을 제공하고 백성들에게는 자기 보호와 구명의 길을 열어주면서 법과 질서가 제대로 구현되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그의 노력이 어떻게 빛을 발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사건 파일 첫 번째, 내연남의 살인자. 정조 때 황해도 토산에서 김천이란 자가 길가에서 시체로 발견된다. 시신에는 사인을 짐작할 만한 상처 하나 없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행인의 왕래가 잦은 마을 입구의 큰 길. 그러나 목격자도 없었다. 독사를 의심한 검시관이 시신의 목구멍에 은비녀와 찹쌀을 넣어 검사했지만 비녀의 색이 변하지 않으니 독살도 아니었다. 세 차례의 검안에도 타살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렇게 사건은 미궁에 빠지는 듯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째 4차 조사에 임한 서응 현감이 특이한 점을 지적한다.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시신에서 복부만 유독 팽창되어 썩지 않았고 피부색도 주변과 달랐다는 점이다. 복부에는 이상한 자국도 있었다. 현감이 무언록의 규정대로
식초, 등겨, 파, 매실 등을 섞은 즙을 복부에 문지르자 희미한 자국이 나타났다. 그것은 뒤쪽이 깊고 앞쪽이 옅은 발 뒤꿈치로 짓밟은 자국이었다. 이로써 사인이 드러났다. 김천희는 밟혀 죽었던 것이다. 탐문에 들어간 수사팀은 곧바로 용의자를 지목한다. 바로 사흘 전 김천희와 크게 다퉜다는 김몽세였다. 그는 살아있는 김천희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기도 했다. 퍼즐은 점점 맞춰졌다. 죽은 김천희를 처음 목격하고 신고한 이가 김몽세의 형이고 시신이 발견된 곳은 그 형의 집 부근이었던 것이다.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던 김몽세는 확실한 정황과 끈질긴 추궁에 자백을 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그가 고백한 살인의 동기란 게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김몽세에게는 병약한 아들이 하나 있었다. 혼인을 하면 나아질까 싶어 장가를 보냈지만 아들은 시름시름 앓기만 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병든 남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놀러만 다니다가 바람까지 피웠다. 문제는 아들이 끝내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은 다음 발생했다. 일단 장례식장을 찾은 사도는 아들의 무덤에 흙이 채 마르기도 전에 공공연히 자기 딸의 개가를 운운했다. 더구나 며칠 후 집으로 찾아온 김천희는 며느리를 친근하게 부르며 곧 데려갈 거라 강짜를 부려대는 게 아닌가. 이 대목에서 김몽세는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다. 격분한 김몽세가 김천희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패대기 친 다음 발바대다가 정신을 차렸을 땐 김천희는 이미 죽어 있었다. 하여 당황한 김몽세가 황급히 시신을 유기한 곳이 공교롭게도 형의 집 근처였던 것이다. 사체의 발자국과 착착 들어맞는 정황, 그리고 충분한 살인 동기까지 이렇게 범인은 검거된다. 은수저, 찰밥, 식초, 등겨, 파, 매실즙을 이용해 사인을 분석하고 4차례의 검험을 통해 기록과 신문을 대조해가며 범인을 색출해가는 과정이 흡사 과학수사대의 한 장면 같지 않은가. 치밀하고 끈질긴 수사 끝에 범인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지만 병든 아들을 두고 공공연하게 바람을 핀 며느리, 아들 무덤에 흙이 마르기도 전에 위로는커녕 개가를 운운하는 사돈댁,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상간남은 현재에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인간사의 막장 사건이다. 그래서 며느리 내연남 살인사건은 어쩐지 개운치 않다. 사건 파일 2번째. 허위추문 유포 보복사건. 정조 14년 전라도 강진현 답동리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마을의 안노파가 칼로 잔인하게 난도질당한 시체로 발견된 것이다. 누군가 단단히 원한을 품지 않고서야 이렇게 참혹하게 살해했을 리 없었다. 그런데 수사 결과 범인은 뜻밖에도 한마을에 사는 향년 18살의 김은혜였다. 모두가 의아해하는 가운데 범행을 자백하는 은혜 입에서 나오는 이야긴 실로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이 아닐 수 없었다. 피살자 안노파는 성마른 성격에 말 많고 참견 좋아하는 마을의 트러블 메이커였다.
창기였던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필요에 따라 없는 말도 지어내며 이간질을 일삼는 그녀 주변은 늘 구설이 끊이지 않았다. 반면 김은혜는 가난하지만 그래도 뼈대 있는 양반가의 규수였다. 은혜 모녀는 곤궁한 생활에도 늘 주변을 도우며 보탬이 되고자 애썼다. 안노파는 그런 김은혜의 집에 종종 찾아와 쌀과 콩, 소금, 메주 등 먹을 것을 구워가곤 했다. 그러나 갚지도 않았고 또 너무 잦다 보니 은혜의 어머니로선 매번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었다. 하여 몇 번인가 거절을 하자 이에 안노파가 앙심을 품은 것이다. 안노파는 이 복수국에 남편의 질손 최정년을 끌여들였다. 누구나 탐내는 최고의 신부감 은혜를 아내로 맡고 싶지 않느냐며 정년을 부추긴 것이다. 내가 은혜와 정년이 네가 몰래 간통하는 사이라고 떠들고 다닐 것이다. 그런 소문이 나면 빼도 박도 못할 터. 넌 앉아서 굴러들어온 호박이나 차지하면 된다. 대신 일이 성사되면 내 부스럼 약값이나 보태다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온 마을에 은혜와 정년에 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 최정년은 은혜의 오빠를 찾아가 은혜와 통정한 사이라고 떠벌렸고 안노파는 은혜가 자신에게 정년과의 중매를 부탁했다가 이를 들키자 담을 넘어 도망갔다고 소문을 냈다. 이 풍문은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져 은혜는 졸지에 혼사길이 막힌다. 그나마 김양준이라는 이가 은혜의 결백을 믿고 아내로 맞았으니 다행이었다. 하지만 안노파는 집요했다. 곧 2차 가해를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은혜가 다른 이에게 시집가는 바람에 정년에게 부스럼 약값을 받지 못해 병이 심해졌다고 발악했다. 정년은 정년대로 은혜가 자신과 정을 통하고도 뻔뻔스레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노라며 떠들어댔다. 꼬박 2년에 걸친 악성 루머와 집요한 스토커 행위에 지친 은혜가 살해를 결심한 이유다. 사건 당일 부엌칼을 들고 안노파를 찾아간 은혜는 끝까지 파렴치하게 구는 안노파의 목을 순식간에 찔렀다. 버둥대며 저항하는 안노파를 찌를 때마다 꾸짖기를 18차례. 이후 피 묻은 칼을 들고 그대로 최정년을 죽이러 가던 길이었다. 만약 은혜가 중간에 친정어머니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최정년 역시 불귀의 객이 되었으리라. 현장에서 체포된 은혜는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관아의 최정년을 때려 죽여줄 것을 호소했다. 모두들 은혜의 억울함과 범행의 당위성은 충분히 공감했다. 그러나 엄연히 살인죄였다. 전라도 관찰사를 비롯해 사건 보고를 받은 형조와 좌의정 최재공까지 모두 김은혜의 사형을 주청했다. 그런데 모두들 유죄라 할 때 무죄라 외쳐준 단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정조다. 당시 정조의 판결문은 이러했다. 세상에서 살이 에이고 뼈에 사무치는 원한치고 정절을 지키는 여자가 음란하다고 무고를 당하는 일보다 더한 일은 없을 것이다. 식칼을 들고 원수의 집으로 달려가 통쾌하게 말하고 꾸짖은 다음 끝내 추잡한 여자를 찔러 죽여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겐 하자가 전혀 없고 원수는 갚아야 한다는 것을 훤히 알게 했고 평범한 부녀자임에도 살인죄를 이리저리 변명하여 목숨을 애걸하는 부류를 본받지 않았다. 이는 실로 피 끓는 남자라도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고 또 편협한 성질을 가진 연약한 여자가 그 억울함을 숨기고 스스로 구렁텅이에서 목매어 죽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은혜를 특별히 석방하라. 조선왕조실록과 정조실록의 기록이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원통한 죽음을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줌으로써 달래고 싶었던 걸까? 정상 참작을 충분히 염두에 둔 정조 덕분에 은혜의 살인은 무죄로 판결되었다. 혹여 풀려난 은혜가 복수하겠다고 정년을 죽이면 판결의 정당성이 무의미하므로 정년을 잘 보호하라는 명도 잊지 않았다. 이 역사에서 정조가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은 정절을 지키기 위한 은혜의 용기와 기백이다. 성추문에서 여성은 그것이 사실이든 뜬소문이든 상관없이 영원한 약자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자책에 빠지지 않고 결백을 증명하면서 스스로를 지킨 행동과 죄를 자백한 당당함을 높이 산 것이다. 정조는 은혜의 행동이 여인의 정절과 명예를 드높인 사례라며 칭찬했다. 그리고 당시 청장관이던 이덕무에게 은혜전을 지어 규장각 일기인 내각인력에 실토록 했다. 물론 이 판결은 여성의 정절을 부각시키기 위한 풍속 교화의 측면이 없지 않다. 일찍이 정조가 미성년자 딸을 강간하려던 자를 구타해 죽인 아버지 죄를 감면해주고 어머니를 강간한 자를 9년 후 찾아가 복수해 죽인 아들을 효자라 칭찬하며 부역을 경감해 준 것만 봐도 그렇다. 그러나 그 시절 정절은 여성에게 목숨과 마찬가지였다. 단 한 변의 오명으로도 당사자는 평생 불륜녀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으며 이는 죽음보다 더한 치욕을 의미했다. 그런데 무죄 판결로 수치스러운 꼬리표를 떼고 결백을 만천하에 증명했으니 은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다사는 흠음신서에서 간음에 대한 다툼은 한 번 지목되면 사실로 여겨지는데 실제 간음이 있었다면 이같이 통쾌하게 죽이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판결의 정당성에 공감함으로써 이 사건의 내막과 판결이 후세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였다. 사건 파일 세 번째. 자살로 위장한 살인. 정조 9년 4월 20일 황해도 평산의 양반 조씨 집안에서 며느리 박소사가 스스로 목을 찔러 자살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혼인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어린 새댁이 자살한 표면상의 이유는 고부 갈등으로 인한 시어머니의 모진 학대였다. 과부로 평소 행실이 좋지 않던 시어머니 최아지가 며느리를 심하게 구박하여 자살로까지 몰고 갔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관아에 신고조차 않고 이미 시신을 매장한 상태. 평산에서 행세께나 하는 양반댁인지라 가정 내 흉사를 하루라도 빨리 수습하고자 했다. 그러나 주변에 신고를 접수한 평산부사 정경증이 검시관들을 대동하고 무덤에서 시신을 꺼내 검시하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는다. 목을 맨 듯한 넓은 배와 함께
시신의 목 뒤에서 도훈 2곳과 식도 쪽에 찔린 자국이 발견된 것이다. 허나 손발에 묶인 자국이나 심하게 저항한 흔적이 없었으므로 스스로 목을 여러 차례 찌른 자살로 결론이 났다. 박 소사가 목을 맸다가 여의치 않자 칼로 목을 찔렀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발견된 시신은 복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에 복검관 이서회는 촌농과 파밑동, 술지게미를 이용해 목을 맨 여부를 조사해 보기로 한다. 파밑동을 빻아 시신의 목에 올려놓은 다음 술지게미를 푼 식초물에 종이를 적셔 파밑동 위에 덮어놓으면 자국이 드러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역시 목을 맨 흔적은 없었다. 관련자들을 소환해 재신문하는 과정에서도 진술이 엇갈리고 미심쩍은 구석은 있었지만 살인의 명확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초검과 보검의 검한 결과가 같고 칼자국이 무언록에 스스로 목을 벤 조문과 일치하므로 살인사건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났다. 그러나 박소사가 스스로 목을 메고 목을 찔러 죽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석연치 않다는 판결문을 남겼다. 그러자 박소사의 친정오빠는 한양으로 올라가 정조의 행차길을 막고 진위를 밝혀달라는 호소를 하기에 이른다. 정조는 엄사만을 신임 황해도 관찰사로 임명해 재수사를 지시한다. 이리하여 세 번째 수사에 착수한 엄사만은 초검과 복검 자료에서 수상한 점 몇 가지를 밝혀낸다. 자살하는 자가 목을 여러 번 찌르는 것이 불가능한 점, 칼에 찔린 위치가 모호한 점, 그리고 평소 시어머니 최아지 행실이 난잡했다는 점이었다. 여기에 주변인들의 진술까지 더해져 엄사만이 자살을 피살로 뒤집어 놓는 데까지 성공한다. 그러나 그는 용의자들을 심하게 고문하다 무고한 자를 옥사시키는 바람에 파직된다. 정조는 다시 규장각 소속 이곤수를 암행어사로 파견해 조사토록 한다. 그리고 마침내 범인을 색출하기에 이른다. 범인은 바로 시어머니 최아지와 그녀의 내연남 조광진으로 그 내막 또한 실로 기가 막혔다. 박소사의 시어머니인 최아지는 시댁 조카 조광진과 내연 관계였다. 최 씨는 불륜에다 근친 상간으로도 모자라 조광진의 아이를 임신했고 아이를 낳은 뒤에는 죽여 뒷산에 묻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며느리 박소사가 알게 되자 그녀를 죽여 모든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죽은 자는 말이 없어도 시신은 증거를 남겼고 근 3년에 이르는 재검, 복검의 과정과 철저히 조사에 임한 관리, 백성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은 정조 덕에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 형조에서는 최아지는 주범으로 차명, 조광진은 종범으로 교수형에 처하도록 처결했다. 양반가의 부녀자로서 정욕을 주체 못해 음욕과 살욕을 저질러 풍속을 어지럽힌 최아지 잘못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조광진이 더 나쁘다며 흠음신서에 의견을 피력했다. 조광진은 숙모와 간통하여 죽을 죄를 저지르게 했으니 첫 번째 살인이요. 사생아를 낳아 묻었으니 두 번째 살인이고
손에 칼을 들고 연약한 박소사를 죽였으니 세 번째 살인이며 이차망에게 범행을 뒤집어 씌워 죽이려 하였으니 네 번째 살인이다. 이러함에도 차명을 판결하지 않는다면 나라의 실로 법이 없는 것이다. 형조의 심리에 잘못이 있어 이자에게 끝내 주범에게 내리는 차명의 다음 형벌인 교수형을 내려 판결함으로써 법가의 논의가 되게 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어찌 보면 둘 다 살인범이니 누가 주범이고 종범인지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늘 약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자 했던 정약용이 보기엔 윤리의 이름으로 여성들에게 더 무거운 죄를 지우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평가를 내렸던 것 같다. 재검, 복검에 이르는 검시 과정, 꼼꼼하고 치밀한 사건 기록부터 신중한 판결, 그리고 판결에 대한 비평 및 재수사 과정들은 당시 조선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시사한다. 지금의 우리는 넓은 마당에서 주리를 틀고 모진 고문을 받은 봉두 남발의 죄인이 자백을 하는 모습을 상상하겠지만 조선시대에도 이처럼 과학수사가 있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이 있다. 같은 사건이라도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고 돈이 있으면 무죄로 판결되는 오묘한 사법세계를 비꼬는 말이다. 학연, 지연, 권력, 뒷줄, 협박, 그 무엇에라도 그 시절에도 여전했던 그런 몹쓸 범법과 무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다산 선상의 기록과 노력이 빛을 발했던 흠흠신서의 사건 수사 파일이었다. 흠흠신서는 총 30권, 10책, 5부로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경사요의 3권에서는 대명률과 경국대전의 형벌 규정과 유교 경전의 중요 부분을 실어 사건 판결을 위한 이념과 규정을 정리했다. 비상전초 5권은 청나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문서에 이상적인 형식과 문장, 서술 기법, 사실인정 기술, 관계 법례 등을 적은 종합적인 사건 보고서 작성법이다. 의율 차례 4권에서는 중국의 모범적인 판례를 통해 살인사건의 유형과 적용 법규 및 형량을 제시했다. 상형 추이는 15건으로 정조가 심리했던 살인사건 142건을 골라 살인의 원인, 동기에 따라 분류한 후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 및 수령의 검안, 관찰사의 제사, 형조의 회계, 국왕의 판부 과정을 기록했으며 다산의 의견을 덧붙였다. 전발무사 3권에서는 정약용이 곡산부사 형조 참의로 재직하던 당시에 직접 수사한 사건 및 유배지에서 목도한 사건에 대해 다루었다.